전란이 한창일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집이 없다 한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다들 걸식하느라 바빴다. 여기저기서 구한 열매며 뿌리를 씹으면서 아, 이게 인생이지 하고 살았다. 오로지 목숨만 붙들고 있으면 됐으니 오히려 사는 게 단순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김무부는 17살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건 동생 셋과 함께 자립해야 한다는 막막함 뿐이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해 집을 찾은 김무부는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형, 이게 진짜 우리 집 맞아요? 둘째 동생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미 바람이 스며들 만큼 허물어진 집을 앞에 두고 동생들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마도 맞는 것 같아. 기억하잖아. 여기 벽에 전에 나비 모양 흙자국 있었잖아. 김무부가 중얼거렸다. 나비 모양 흙자국을 보며 확신이 서는 듯했다. 형, 안에 들어가 볼까요? 혹시 뭐 남은 게 있을지도? 무부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안은 그야말로 휑했다. 구석구석 먼지로 가득했고 그 흔한 숟가락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맏형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무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어린 동생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여기서 좌절할 순 없었다. 동생들도 살려야 하고 자신도 살아야 했다. 동생들이 실망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무부는 씩씩하게 말했다. 자, 오늘부로 우리가 이 집을 다시 꾸미기 시작하는 거다. 침 흘릴 시간 없어. 우리 해보자. 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형의 말에 힘을 얻은 듯했다. 형, 진짜로 할 수 있을까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부는 밝게 웃으며 두 손을 펼쳤다. 못할 게 뭐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였다. 비록 쓰러져가는 집이어도 이게 우리의 시작점인 거다. 집안에 들어온 바람은 막으면 되고 지붕은 고치면 돼. 우린 형제잖냐? 형제가 뭉치면 뭐가 무섭겠느냐? 무부는 동생들이 의지해주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 집은 허름했지만 가족을 위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그럼 우리 이 집을 다시 살아갈 곳으로 만드는 거다? 저쪽 벽은 막고 구멍난 지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쳐보자고. 동생들은 김무부를 따라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집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무부는 이 낡은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꾸려갈 미래를 상상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허름한 집을 겨우 사람 살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뒤 그는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무부가 나무를 자르고 막아둔 구멍난 벽을 두드려보자 둘째 동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형님, 혹시 이 집이 또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요? 천장도 툭 떨어질 것 같고. 무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떨어진다면 우리가 밖에서 자야지 뭐. 아니면 마루 밑에라도 숨어볼까? 셋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지하게 덧붙였다. 밖에서 자면 별이 보이겠죠. 형님 말씀대로 한여름에 별빛 아래서 자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듯한데요. 무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좋다. 그럼 별 보며 자는 낭만은 나중에 누리고 지금은 이 집부터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동생들이 잠깐 웃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무부는 속으론 긴장했지만 동생들 앞에선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다. 책임감이 그에게 주는 부담은 컸으나 그에겐 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내고 말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집이 겨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모양새가 되자 무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땅에서는 풀이 자라나지 않고 동네에 논밭도 남은 게 없으니 어떻게든 먹을거리를 구해야 했다. 그는 동생들을 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해야 한다. 먹을 걸 구해야 하는데 이건 쉽지 않다. 다들 배고프지 않냐? 네, 형님, 배고파서 배랑 등이랑 붙을 것 같습니다. 무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면 나와 둘째가 저자로 가서 품을 팔아보자꾸나. 일을 도와드리면 쌀 한 줌이라도 주실 거다. 셋째는 산에 가서 열매나 풀을 좀 구해오거라. 하지만 위험하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말고 나무 뿌리도 캐보렴. 막내가 초조하게 물었다. 그럼 전 무얼 해야 하나요? 저도 뭔가 하겠습니다. 무부는 막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막내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다짐했다. 네, 형님. 무부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이들의 믿음과 의지 덕분에 힘이 났다. 그는 저자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동생들이 죽고 사는 게 전부 나 하기에 달렸으니 이제 정말 어른처럼 살아야 한다. 김무부는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을 돌며 이를 찾아다녔다. 그는 낚시도구인 어망을 손질하거나 고기잡이에 따라 나서기도 했고, 때로는 낡은 배를 수리하는 고된 일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몸에 익혔던 일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듯했다. 포구의 일꾼들도 하나둘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같이 일하는 짐꾼이 무부에게 물었다. 얘야, 너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 무부는 잠시 멈칫하다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동생들이 셋이나 있거든요. 그 녀석들 배불리 먹이려면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짐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어린 나이에 그만한 마음을 가지다니 참 대단하다. 너처럼 성실한 사람은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다. 무부는 힘들 때마다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따라 열심히 걸어온 동생들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믿고 따르는 그들이 생각났다. 그래,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김무부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그 덕에 이제 김무부 형제는 그날그날 낀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편이 나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16이 된 둘째 동생이 나지막하게 물었다. 형님, 저도 이제 형님 일을 거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무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동생을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랑 같이 짐을 나르겠다는 말이냐? 내 보기엔 너는 아직 어린데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둘째는 당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님, 형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어차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였지 않습니까? 김무부는 둘째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고 결국 허락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둘째는 이를 악물고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비록 형처럼 큰 짐을 쉽게 들진 못했지만 둘이 함께하니 일은 훨씬 수월했다. 그렇게 형제가 함께 일하며 점점 더 형편이 나아졌다. 그러다 어느 날 이번에는 셋째 동생이 나서며 말했다. 형님, 저도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형님처럼 힘을 보태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무부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안 된다. 왜요, 형님? 저도 형님을 도울 수 있다고요. 무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을 더 굳건히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너와 막내는 서당에 다닐 것이다. 셋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황급히 말했다. 서당해요? 그래도 형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이 형 말만 잘 듣고 따르거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둘째도 나도 언젠가 공부를 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만 조금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어찌?
내가 힘들어도 너희들이 배워야 나중에 우리 집안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서당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돌아오면 된다. 막내가 약간 머뭇거리며 물었다. 형님, 그럼 제가 글씨가 삐뚤빼뚤하면 혼내지 않으실 거죠? 무부는 웃으며 말하기를 그래, 삐뚤어도 좋으니 배우기만 해라. 꼭 멋진 선비가 되거라. 김무부는 동생들과 함께 고생을 견디며 일하고 공부하느라 몇 년이 지나가는 줄 몰랐다. 낮에는 짐을 나르고 밤에는 동생들과 책을 펴고 글자를 익히기를 반복했다. 덕분에 무부도 둘째도 조금씩 글자를 알아가며 삶의 작은 희망을 키웠다. 어느 날 무부는 둘째를 불렀다. 이제 가게를 하나 내볼까 싶다. 우리가 땀 흘려본 돈으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가게 말이다. 둘째는 눈을 번쩍이며 대답했다. 형님, 드디어 우리가 가게 주인이 되는 겁니까? 무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사형제가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가게야. 손님도 받으면서 우리가 직접 꾸려갈 수 있는. 조금의 빚을 지긴 했지만 형제들은 힘을 합쳐 가게를 꾸려나갔다. 무부는 30이 되었고 어엿한 청년들이 되었다. 형제들 중 이미 셋이 장가를 갔고 막내도 새색시를 맞았다. 그 무렵 둘째의 아내가 입덧을 시작하며 아이 소식을 알리자 형제들 사이에 경사가 넘쳤다. 무부가 크게 웃으며 외쳤다. 올해는 정말 경사가 겹치는구나. 모두들 복이 차고 넘쳐서 어쩔 줄 모르겠구나. 형제들은 함께 웃었고 가게는 하루하루 번창해 갔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무부는 드디어 모든 빚을 청산하고 형제들에게 가게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선언했다. 어느 날 저녁, 무부는 동생들을 불러 모아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매달 수익을 넷으로 나눌 것이다. 우리 각자가 가져가서 각자 집안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야.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셋째도 동의하며 덧붙이는데 큰형님, 형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가족을 잘 챙기고 형님께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겠습니다. 무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들 좋은 가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각자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은 우리 사형제, 즉 더 큰 가족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막내는 분위기를 띄워보려 말하는데 그런데 형님,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가게 기강이 흐트러지는 건가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무부는 막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잔소리는 기강이 아니라 기운만 빠지게 할 테니 너도 적당히 하거라. 막내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제들은 모두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무부와 형제들은 자신들이 함께 일군 가게와 가정을 위해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더 단단히 다져나갔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형제들의 집안 형편도 나아졌다만 가난했던 시절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던 화목한 형제들이었지만 이제는 각자 집안에서 작은 사소함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형제들의 아내들 사이에서 특히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서로 비교하고 감시하며 점차 갈등이 자라났다. 어느 날 김무부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뾰로통하게 말했다. 여보, 오늘 막내 서방님네 그릇을 새로 드렸더군요.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참 그리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무부는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다른 집에 있는 건 우리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엔 그런 게 없는지 내일이라도 새 그릇을 사러 가면 좋겠어요. 무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엔 이미 그릇이 있지 않소. 다 똑같은 그릇인데 뭘 비싼 그릇을 욕심내오. 그러자 아내는 작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좋은 그릇이 있으면 좀 나눠주지. 서방님네 서로 나눠 갖는 것 같더만. 왜 당신만 차별합니까? 김무부는 목소리를 굳혔다. 차별은 무슨 차별이오? 그릇 한 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니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이면 마련할 것이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더 이상 이 얘기는 꺼내지 마시오. 그 말에 아내는 얼굴이 벌개져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사정이 달랐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남편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둘째 아내는 둘째에게 소곤거렸다. 여보, 제가 보니 셋째 시숙님네 새 옷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요즘엔 옷감을 좋은 걸 쓰나 봐요. 둘째는 웃어넘기며 말했다. 옷이야 그저 입으면 되는 것 아니오? 그 집에 좋으면 그냥 좋겠지. 우리야 우리 형편에 맞게 입으면 되는 거지. 혹시 큰 시숙님이 다른 시숙님들만 더 챙겨주시는 거 아닌가? 셋째 아내도 셋째에게 비슷한 말을 했다. 형님 댁이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 조금 많은 듯하네요.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셋째는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말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오?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기 좋으면 됐지. 하지만 아내들의 이야기는 점점 늘어갔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귀찮은 잔소리라 넘기던 형제들도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다. 하루는 넷째가 무부를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했다. 형님, 제 아내가 그러는데 우리 형제 식구들끼리 너무 시기하는 것 같다는데 정말 서로 그러고 있을까요? 무부는 넷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넌 아내 말에 그리 쉽게 흔들릴 거냐? 이 작은 마음들이 나중에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김무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형제다. 형제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냐?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거라. 넷째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미묘한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렇게 형제들은 각자 어딘가 아내의 말에 신경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속마음을 터놓지 못한 채 한 집안에 모인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무부의 둘째 동생 아들인 홍이와 넷째 동생 아들 민이가 놀다가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민이가 입심 좋게 홍이를 몰아세우자 화가 난 홍이가 민이를 살짝 떠밀었는데 그만 체격이 작은 민이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던 차에 김무부의 아내와 셋째 부인까지 나와 싸움에 합세했다. 그만들 하세요. 이제 애싸움에 어른들까지 이러고 있으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김무부의 아내가 말했다. 서로 누구 편이냐를 따지며 억지 소리가 오가던 싸움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네 사람 모두가 울며불며 소리를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내들이 소리치는 소리에 형제들도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각자 자기 아내를 두둔하다가 결국 형제들끼리도 언성을 높였다. 내 아내 말로는 홍이가 내 아들 민이를 넘어뜨렸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오? 넷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막내 이놈아, 지금 형한테 큰 소리 내는 것이냐? 우리 홍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그 사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형제들은 그간 쌓인 불만을 터뜨리기라도 하듯 서로 고성을 지르며 헐뜯기 시작했다. 집안에 난생 처음으로 크고 거친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때 아침 일찍 외출했던 김무부가 집으로 돌아왔다. 해질녘까지 이어진 형제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무부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부모님의 위패를 들고 나왔다. 무부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위패를 모셨다. 형제들은 무부의 행동을 보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무부를 지켜보았다.
무부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하여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는 바닥에 이마를 짓지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무부는 울면서 형제들을 뿌리쳤다. 이마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계속해서 절을 올리며 이마를 찢는 무부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던 형제들의 아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김무부의 부인은 울며 소리쳤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이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형제들도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말씀을 잊고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김무부에게 잘못을 빌었다. 한참 동안 흐느껴 울던 김무부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다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우리 다시 화목하게 살자.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이니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하여 서로 아끼고 존중하도록 하자. 그 후 김무부의 집안은 다시금 화목을 되찾았고 2번 다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